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4월 8일 월요일이네요.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오늘도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일요일 밤에 MBC 복면가왕 9주년 특집 방송 보셨어요? 네, 못 보셨죠? 하기로 했었는데 안 했거든요. 네, 왜 안 했냐? 총선 사흘 전이고 9주년이잖아요. 9주년이니까 9번을 연상하게 할 수도 있다. 총선 때 조국혁신당 기호가 9번이잖아요. 그 비례정당 투표에서. 근데 이 9주년 특집 방송이라 9자 많이 넣었나 봐요. 그래서 뭐 은하철도 999 로고송도 틀려고 그랬고 뭐 여러 가지 하려고 했는데 9자 들어가면 뭔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제재를 할까봐 결방을 시켰다. 이렇게 MBC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얼마 전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MBC를 좀 중징계를 했었잖아요. 그 MBC 뉴스데스크에서 미세먼지 1 수치가 1 나왔던 날 파란색 하늘, 파란색 미세먼지 1 요거를 딱 그래픽으로 보여주면서 날씨 방송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선방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특정 정당 더불어민주당 기호 1과 색깔을 연상하게 한다. 그래서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위축된 거죠. 사실 그 뭐 황당한 얘기라고 언론계에서는 이야기하지만 MBC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게 방송사는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명운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 것인지 합리적인지 알 수 없지만 1번을 연상케 하는 방송이 제재에 걸렸으니 9번을 연상케 하는 방송도 우린 안 하겠다. 그래서 복면가왕 9주년 특집을 결방시켰다고 합니다. 사전 검열로 이어진 건데요. 규제가 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아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지금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최근에 여러 가지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죠. MBC 뉴스데스크, 신장식 뉴스 하이킥, 그리고 김종배의 시선집중, 또 CBS로 가면 박재홍의 뉴스쇼, 그리고 YTN 라디오로 가면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다 중징계를 내려서 사실 이 중에서 신장식 진행자하고 박지훈 진행자는 하차하기까지 했습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심의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같이 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최근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일면 톱 기사를 백지로 신문을 찍어서 내보내고 온라인판에도 그렇게 내보냈던 거 아세요? 바로 며칠 전에 지난주에 벌어졌던 일인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언론 탄압에 항의하는 의미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미국 정부에 대한 항의는 아니고요. 미국 정부는 언론 자유를 굉장히 폭넓게 인정하는 편이죠.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 중에 이반 거시코비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러시아에 취재하러 갔다 구금이 돼 있습니다. 거시코비치의 기사가 실릴 자리를 우리는 비워놓겠다 하면서 그 자리를 비워놓고 백지 신문을 내보낸 거예요. 언론 자유에 대해서 탄압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다른 나라 정부에까지 한 거죠. 이걸 보니까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나중에 어디로 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주의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하고 사실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언론의 자유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이고 자유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시는 자유. 입을 틀어막힌 곳에서 효율적인 경제가 벌어질 수는 없다. 다양성이 없는 곳에 더 성장하는 경제가 있을 수는 없다. 이게 경제학에서 오랫동안 이야기하는 진실인데 이걸 알지 못하고 너무 자유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자유를 탄압하는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오늘 또 많이 들었습니다. 네, 하필 오늘 총선 특집이라서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나 봐요. 오늘 귀한 손님들 모시고 선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지만 정말 과학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또 선거의 결과, 승리를 무엇이 좌우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일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 데이터를 통해서 선거를 보는 눈을 오늘 키우는 시간을 1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박혜성 티브리지 대표님하고 박진영 정치평론가 두 분을 모시고 이 선거 이야기를 1시간 동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총선 이야기 오늘 특집 1시간 동안 준비했습니다. 네, 두 분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여러분 혹시 네이트 실버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어요? 미국의 통계학자인데요. 30살 때 2008년에 대선 때 혜성같이 나타나서 전 선거구의 예측을 다 맞췄어요. 2008년 오바마가 당선됐던 선거잖아요. 근데 이 네이트 실버는 원래 야구 예측하던 사람이에요. 야구 기록 이렇게 데이터를 보다가 보니까 나중에 야구 기록 예측하다 보니까 잘 맞아요. 근데 딱 보니까 투표도 이렇게 예측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2008년에 538, 538개 이 선거구 이야기인데 538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해서 예측을 시작했는데 2008년 대선에서 놀랍게 50개 중에서 49개 주에 이 결과를 맞췄고 2012년 대선 다음 대선에서도 50개 주 결과를 전부 다 맞췄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상원의원, 하원의원까지 다 맞추는 거예요. 원래 선거 예측이란 게 전국을 예측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쉽거든요. 근데 한 개 작은 지역구를 예측하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맞춰서 굉장히 유명해진 네이트 실버라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저희가 한국의 네이트 실버 그리고 한국의 가장 유명한 정치평론가 두 분을 모시고 이 방송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경제 데이터로 개별 선거구 예측까지 속집게처럼 해주시는 데이터 과학 전문가 박혜성 티브리지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박혜성입니다. 네, 그리고 뉴스인사이다 아시죠, 여러분? 네, 굉장히 지금 유명세 인기를 구가하고 계시는 박진영 정치평론가님 모셨습니다. 네, 두 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침에 저도 이렇게 굉장히 재밌게 정치 이야기 보고 있는데 경제 이야기 좀 딱딱한데 오늘 좀 부드럽게 잘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과학적인 이야기라서 저는 흥미가 많은데 청취자들께서 좀 좋아하시도록 잘 재밌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처음에 이제 어쨌든 내일 모레 선거잖아요. 그래서 총선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셨는지 간략하게 조금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박혜성 대표님께서 갖고 계신 그 지역구별로 예측을 할 수 있는 그 데이터 이야기, 그거를 좀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정책 성향을 가지고 이 분석을 한 군집 분석 결과가 있어요. 그거를 좀 말씀을 나누면서 선거 총평, 경제 계층 분석, 그 다음에 이념 분석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차례대로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일단 저는 좀 내려놓고 두 분이 정치 전문가시니까 이제 총선 사전 투표 끝났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 먼저 좀 두 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결집할 사람들은 했고 안 할 사람들은 안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요. 현 정부 들어서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싫어한다, 잘못하고 있다가 늘 55에서 60%였습니다. 이게 그대로 사전투표에도 반영이 되고 선거 프레임에도 연결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했으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제 영호남의 사전투표를 한번 비교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 지역구 선거에서 한국에서 지역주의가 작동하기 때문에 영남이든 호남이든 본선 투표는 하나 안 하나 사실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특정 정당이 독식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사전투표율이 호남은 높고 TK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아졌느냐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거가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선거다라는 증거인 거죠. 그래서 호남에서는 응징하기 위해서 그리고 TK에서는 응징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투표율이 낮은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들으면 되게 야권이 유리할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보고 싶은데요. 사전 투표 제도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초기에는 이제 최근에 최근까지도 사전 투표에 대해서는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여러 가지 음모론을 내세우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보수 정당에서도 사전 투표를 적극적으로 독려를 했거든요. 네, 저는 그런 것들이 투표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제도가 정착이 되고 보수 쪽에서도 사전 투표의 효용성을 이제 알리면서 이제 높아진 게 있다. 그러나 이제 사전 투표에 나올 때는 또 일면 또 한편에서는 이제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중도부당층의 이 정부에 대한 평가 이런 의지가 좀 강하게 반영이 된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아까 박진영 평론가님께서 결집할 사람들을 다 결집했다 그랬었는데 혹시 야권에 결집할 사람들은 다 결집했는데 여권에 결집할 분들은 아직 하루 이틀 사이에 결집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나요? 아니요,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그게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요. PK하고 TK의 차이가 또 존재합니다. 지난 대선하고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지난 대선 때 대구의 그 사전 투표율이 33.91%였습니다. 이번에는 25.6%로 마이너스 8.3%입니다. 대선하고 비교해 봤을 때. 부산을 한번 볼게요. 부산은 지난 대선 때 34.25%인데 이번에 29.6%입니다. 마이너스 4.6%입니다. 부산하고 대구가 4% 가까이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건 뭐냐면요. 부산은 경쟁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이 경쟁이 존재하는데 이 경쟁에 의해서 이번에 이제 불길을 당긴 게 조국혁신당이 되겠죠. 조국혁신당이 자기 투표층을 불러낸 거고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수층 일부도 직결해서 투표를 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작용과 반작용이 적게 작용하기 때문에 저는 이미 그 투표할 만한 사람들은 충분히 했고 여기에 이제 보편적인 수준의 통상적인 수준의 전체 투표율 정도로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뭐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한번 좀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대파 때문에 그렇게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뭐 대통령 심판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검찰 개혁도 있고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저는 그 대통령의 임기 중간에 있는 선거는 대체로 이제 평가적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데 그 이번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대체로 이제 뭐 능력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현안을 다루는 태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파 말씀하셨는데 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 고물가를 초래한 그런 무능력도 문제지만 이 현안을 다루는 게 무지와 무관심 이런 것들에 유권자들이 상당히 화가 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평가가 그렇죠. 됐다. 네. 내용은 경제입니까? 그러면 역시 어떻게 보세요? 본질은 경제죠. 본질은 경제인데 그걸 둘러싸고 있는 게 태도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의감이죠.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선진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선택 방식이 경제 문제를 정의감이라는 외피를 쓰고 이렇게 표출하는 그런 굉장히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자면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우리하고 이제 경제 규모가 같은 선진국들은 전형적인 경제 투표, 이익 투표를 합니다. 이익 투표라고 또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그걸 이익 투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정의감의 외피를 뒤집어 씌웁니다. 이거는 이제 경제 영역에서의 여론조사와 정치 영역에서의 여론조사의 차이로도 이어지는데요. 정치는 왜 그런 점이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유교적 전통이라는 게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압축적 민주화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정치적 허위의식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건 나쁜 의미의 허위의식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자, 이번에 선거할 때 무엇을 보고 선거하십니까? 1번 정책, 2번 정당, 3번 인물, 4번 지역. 근데 뭐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정책이 제일 정책이 많이 나올 것 압도적으로 1등 같은데요. 나옵니다. 네. 실제로 그렇습니까? 박 대표님? 그렇습니다. 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좀 올바른 걸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당에 지역도 따라서. 작동하고 네. 인물도 작동하고 네, 네, 네. 정당 투표도 작동하는데 정책을 제일 많이 꼽아요. 이게 정치에서 존재하는 허위의식인데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은 윤리적 측면, 도덕적 측면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제하고 달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무능에 의해서 먹고 살기 어렵다라는 기본적인 경제적 이익이 깔려 있는데 이것을 포장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태도, 그다음에 그 하나의 예의 없음, 그다음에 정의롭지 못함, 부당함, 불공정함 이런 것들이 이렇게 표출되는 거죠. 이번에 대통령이 전국을 다니면서 민생 토론회라는 걸 하면서 개발 공약을 많이 내놨잖아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선거를 염두에 두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럼 말씀하신 사람들이 투표하는 동기하고 연결 지으면 이런 일은 소용이 없는 일을 한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뭐 아니요 소용이 있죠. 그런데 대체로 그 대선이든 뭐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간에 어떤 이슈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설득력을 가지려면은 이 공약을 중심으로 하는 전선이 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네. 되돌아보면 이전에 선거 때 큰 이슈들이 있었죠. 뭐 수도 이전, 무상급식, 뉴타운 2008년에 있었던 이런 메가 공약이 이렇게 딱 발표가 되면은 이게 찬반이 정확하게 나눠집니다. 진영별로. 근데 이번에 대통령이 다니면서 했던 이런 경제적 이런 약속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다 찬성하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그런 이슈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선이 안 만들어지니까 폭발력을 가지지 못하고 이제 휘발돼 버리는 거죠. 이런 네. 것들이 좀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정치의 양극화에서도 그 원인을 좀 찾고 싶은데요. 최근에 유권자들 보면 내 입장을 가지는 데 있어서 내가 먼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정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어떤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입장을 정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정치와 유권자가 양극화되면서 표심은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런 경제적 혜택, 공약들이 끼어들 틈이 별로 없는 거죠. 영향을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치적 양극화라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난 리퍼블리칸으로 태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인종의 문제, 종교의 문제, 지역의 문제, 소득의 문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미 좌지우지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보통 이제 정당 일체감은 한 60% 정도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서는 죄송하게도 이제 지역이 가장 첫 번째 변수가 되겠죠. 그리고 소득 문제가 존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또 뭐 학력 문제도 사실은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종교는 한국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적은 편인데 그래서 이제 그 정당 일체감이 존재한다는 것은 당연히 정치의 양극화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정치가 안정된 겁니다. 다만 무엇이 나쁘냐면 정치의 양극단화와 거기에 동반되는 말초화입니다. 말초화. 사실 저는 여기에서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는데 황색 저널리즘이 한국의 정치의 양극화 플러스 해가지고 말초화를 만들어내가지고 한국의 정치 수준을 떨어뜨리는데 극단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메가 이슈가 만들어지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를 세종시를 완전히 이전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지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후속 공약을 던져야 돼요. 프로세스도 밝혀주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첫 번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것을 계속 끌고 갈 만한 정책 능력이 없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것을 보도를 해서 시청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그다음에 이 기사를 계속해서 양산할 만큼의 언론의 수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바로 조롱과 상대방 비방하기로 갑니다. 2조 심판하자 이런 이야기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삼겹살 먹었느니, 그다음에 또 뭐 컵라면 먹었느니 이런 식으로 또 흘러가는 거예요. 실제로 정책 선거를 막고 메가 이슈를 막는 역할이 정치권의 무지와 언론의 가벼움 그리고 깊이 있는 기사를 써서 이 시청자들 그다음에 신문을 보는 구독자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정치가 계속해서 양극화가 되고 말초화가 되고 한국 정치가 발전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게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저는 박혜성 대표님께서 하시는 티브릿지에서 지금 네. 분석을 하고 계시잖아요. 킹메이커라는 네, 그 네. 시스템 가동하고 계시죠. 그런 데이터를 아주 면밀하게 쳐다보면 그래도 그 안에서 왜 그런 말초화를 하지 않고도 사람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사실은 저는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데이터 분석 오랫동안 해보시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예. 불가피한 겁니까? 이 말초화되는 게?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잘 들여다보고 연구를 하면 정치인들이 연구를 하면 네, 네. 정책 선거를 할 수도 있는 겁니까? 할 수 있죠. 그 아까 오바마 선거를 말씀하셨는데 오바마 선거에서 데이터를 총괄했던 짐 메시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2012년 그러니까 오바마가 재선되는 선거를 하고 나서 미국의 이전의 선거는 구석기적 선거였다.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정부 산업화에 걸맞는 이런 선거를 했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가능했던 게 미국의 그 유권자들의 이런 거주지별로 그리고 인종별로 그리고 뭐 그 사람의 그 뭐 직업 계층별로 소득별로 이렇게 아주 세분화해서 나눠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유권자 정보를 취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어떤 성향의 어떤 정치 성향을 가졌는지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투표에 참여했고 어떤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사람 그 뒤에 이제 이 사람 어디에 거주하고 있고 소득 수준은 어떻고 주로 어떤 물건들을 구매하는지 이렇게 아주 그 유권자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맞는 공약들을 제시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들이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주어지는 이런 약속들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그런 생각 가능하죠. 근데 한국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뭐 좀 벙벙하죠. 뭐 기차로 인한 소음 때문에 이 기차를 지하화시키겠다.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뭐 이런 거. 그리고 아니면은 뭐 저기 뭐 또 하여튼 그러한 것들이 뭔가 좀 세분화되지 않고 그냥 네네네. 선거에 임박해서 그냥 그저 벙벙하게만 이렇게 주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그 진정성 있어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내 문제와 직접 이렇게 결부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반응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예 그 데이터 얘기로 넘어가서 좀 화제를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박혜성 대표님 뭐 좀 이어서 네. 데이터를 쭉 보시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유권자들이 나는 예를 들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정당을 더 선호한다. 왜냐하면 그 정당은 우리 직업 예를 들면 뭐 셀러리맨이다 자영업자다 그러면 네. 우리 자영업자한테 더 유리한 정책을 그 정당이 계속 생산을 했어. 뭐 이런데 반응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경향성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1대 그 총선에서 과천의왕 지역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과천의왕 지역구가 과천이 조금 더 소득 수준이 높을 거예요. 근데 이 지역구의 평균 소득 수준이 월 358만 원인가 그래요. 그런데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쭉 검증을 해보니까 358만 원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동에서는 모든 동에서 지난번에 미래통합당이었죠. 지금 국민의힘의 네네네. 전신 미래통합당이 더 높은 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358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평균 소득이 더 낮은 지역에서는 다 민주당 후보들이 더 많은 후보가 더 많은 득표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이건 분명하게 소득 수준이나 자산의 가치에 따라서 이게 정치적 지향 이런 것들이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까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의감 이런 것하고는 좀 배치된 얘기는 아닌가요? 아니 포함되어 있죠. 뭐 결국 이게 전통적인 의미의 사회학에서 보는 계급의식은 아니에요. 계급과 계층을 나누잖아요. 네네. 지금 사실 한국에서는 계급 정당은 제대로 없고 민주당이 표방했던 뭐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 이 정도면 이제 계층 정당인 거죠. 그죠? 계층 정당이 한국에서는 이제 계급 정당의 역할을 대신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집단 지성이 발휘될 가능성이 있는 직업군을 가지는 사람과 그다음에 고립되어서 고립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과의 차이점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뉴스를 받아들였을 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고립적으로 개인이 혼자 가게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보면 그대로 소통이 안 돼요. 뉴스하고 그냥 1대1로 그냥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집단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받으면 옆으로 사람들하고 토론을 해보게 돼요. 그러면은 뭐냐 거기에 대해 의심도 하고 때로는 또 다른 안을 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형성되는데 주변 사람들과 같이 움직입니다. 사실은 이게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하나의 근본적인 차이점이에요. 한국 사회에서. 그래서 여기도 이제 질문에 있습니다만은 자영업은 보수고 셀러리맨은 진보인가 뭐 이렇게 하는데 한국은 완벽하게 이렇게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아직도 계급 정당이 아니라 이게 뭐 좋고 나쁘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발전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 사회의 특징이에요. 계층 정당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들어맞지는 않지만은 상대적으로 이 지역주의를 제외하고 본다라고 했을 때 셀러리맨들은 상대적 진보 정당, 그다음에 자영업자와 농민들은 상대적 보수 정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창원이나 마산 지역의 이 대기업 노동자가 실직하기 전에는 민주당을 찍는데요. 실직하고 1년 후에 가면 보수 정당을 찍는데요. 그런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실직을 하면 소득은 더 낮아질 것 같은데 오히려 또 성향이 바뀌는 그런 조금 역설적인 상황이네요. 박진영 박사의 아까 뭐 하셨던 말씀에 따르면 회사에 있는 동안에는 그 주변의 동료들과 같이 집단 지성을 형성하는데 퇴직을 하게 되면은 지역사회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 지역사회의 논리에 같이 이제 설득이 되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점이 지역 데이터에서도 좀 나타납니까? 어떻습니까? 셀러리맨과 자영업자의 차이 이런 부분이요. 그러면 아마 제가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 장표를 보시면 데이터를 좀 보여주시죠. 어떤 여기가 아마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의 지역 유형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해주신 그 빅데이터 플랫폼 저희가 킹메이커라는 이름을
만들었는데요. 600개 정도 되는 이런 경제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그 지역을 이해하는 주요 변수를 우리가 저렇게 그 8개의 변수로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기가 청주시 상당구인데 여기가 충북 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데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이제 구도시 지역이에요. 구도심과 일부 면 지역이 있고. 구도심 상업 지역 같은데요. 네네. 그리고 소매업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역대 선거 결과를 표시한 표가 아마 있을 텐데, 상당구는 보수 유권자들의 비율이 진보 유권자보다 훨씬 더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표, 그 다음에 하나 더 가져온 게 이제 하나는 이제 청주의 같은 지역입니다. 청주 옆에 흥덕구입니다. 여기는 보면은 소매업 비율이 낮고 젊은 층 비율이 높은 걸로 나타납니다. 여기가 보니까 이 동네가 SK 하이닉스 그리고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고 그 배후 지역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쪽에서는 소매업 비율이 낮고 이제 셀러리맨들이 많이 사죠. 여기는 진보 성향의 그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이 사는 걸로 나타납니다. 이런 걸로 보면은 직업에 따라서도 표심이 약간 갈린다는 게 상관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 전에 선거 결과가 실제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네, 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그럼 민주당이 상당구에서는 좀 더 불리하고. 지금 상당구 현역 의원이 이제 정우택 의원, 네네네. 국민의힘의 정우택 의원이고 지금 흥덕구가 아마 도종환 의원. 그럴 겁니다. 도종환 네, 의원이죠. 네, 네. 그렇군요. 그런 차이가 있네요. 그러니까 지지층을 보면 그렇다. 근데 아까 또 박진영 평론가님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저도 흥미로웠던 게, 예를 들면 사실 지금의 이 정당 구조의 시작은 저는 뭐 더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지만 1987년에 그 민주화 운동 때 이렇게 갈라진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역주의하고 이제 민주화 세력, 산업화 세력 요 변수가 이제 작동해서 한국에 지금 87년 체제가 판이 짜진 거예요.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셀러리맨들이 다 거리로 나와가지고 시위를 네, 했잖아요. 네. 화이트 칼라의 네. 혁명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생각해 보면 셀러리맨들이 좀 진보적인 게 이해가 간다 싶으면서도 또 어쨌든 우리는 부자는 보수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진보 이런 또 정책적 컨셉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셀러리맨도 요즘 고소득 셀러리맨들이 많은데 이분들도 여전히 진보적일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민주당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했습니다. 유권자 지형에. 근데 요즘 그런 이야기 안 씁니다. 사실은 진보 보수의 유권자 지형은 거의 평평한 수준입니다. 그건 뭐냐면요. 과거에 민주당을 지지하던 분들이 아파트 평수가 이제 30평대 미만 그랬거든요. 지금 40평대 초반까지 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득의 문제에서도 소득을 고소득 셀러리맨들도 민주당 많이 찍어요. 그래서 이제 고소득임에도 불구하고 고소득 셀러리맨이냐, 고소득 자영업이냐, 고소득 부동산 임대 수익자냐 여기에 따라서 이익 관계가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 지지층들이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했던 정책 중에 굉장히 잘못한 것은 이 고소득 셀러리맨들에게 세금이 많이 가도록 중과세 정책을 썼던 것들, 또는 이 한국의 부동산 사정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져 가지고 종부세를 적용하면서 있어서 굉장히 확대시켰던 것들, 이런 것들을 한편으로 보면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민주당 지지층들을 민주당 정권이 열심히 공격했던 거예요. 그게 저는 이 정권이 넘어간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말씀하셨으니까 또 이슈가 됐던 게 사실 종부세하고 이 공시지가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는데, 그럼 그 영향이 굉장히 큰가요? 실제로 좀 비싼 아파트 사는 지역에 계신 분들이 좀 더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습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를 보면은 그 전에 총선에 비해서 이제 스윙보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유를 찾자면은 이제 가장 크게는 서울에서의 부동산 가격 상승, 그리고 종부세 이런 것들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 침해당한 거에 대한 심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상당히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아까 박진영 평론가님 말씀하신 거 종합해 보면은 말하자면 중산층 이상의 셀러리맨들이 사실 본인이 명분을 생각하는 정의라든지 정의감, 또 정책의 올바름 이런 걸로는 진보를 지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본인의 이해관계하고 상충되는 정책을 진보 진영이라는 정권에서 뭔가 실행하는 걸 보면서 갈피를 못 잡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선거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치적 성향을 결정하는데, 지지 정당을 결정하는데 이제 어느 하나의 이유만, 변수만 작용하지는 않겠죠. 출신 지역, 그 사람이 받은 교육,
그리고 뭐 주변의 동료, 뭐 또 뭐 소득 수준, 부동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할 텐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어느 하나 경제적 이익이 심대하게 침해당하거나 아니면 경제적 이익이 굉장히 크다거나 그렇게 될 때는 다른 투표 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게 지난 총선과 대선 결과를 보면 이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스윙하는 층도 있지만요. 사실은 투표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층이 더 많다고 봐요. 아, 저는 지난 대선 때 민주당 지지층이 다 투표 안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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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말씀하신 그 정당 일체감은 이미 형성돼 있는데 네네. 투표를 하냐 안 하냐 이 행동은 차이가 난다. 그렇죠. 그때. 일대감이 형성되어 있는데 나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책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반대편을 당을 찍는다. 이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소극적 저항으로서 난 투표 안 해. 이렇게 하는 건 쉽거든요. 그러면은 아직 결과 나오려면 이틀 남았지만 그런 말씀하신 관점에서 이번 선거를 보시면 어떠세요? 이번 선거 초기에는 굉장히 또 이 국민의힘이 유리한 것 같이 가다가 또 중간에 뒤집어지면서 지금 최근에 뭐 깜깜이 되기 전에 여론조사에서는 또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이 굉장히 약진하고 이렇게 벌어진 게 지금 말씀하신 계층의 정서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저는 계층의 정서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정부에 대한 평가, 저기 성격이 더 크게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다만 지금 양쪽에서 다 여야 할 것이 상대방을 심판해 달라고 하는 선거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이런 평가적 선거에서는 이게 전망이 잘 안 보이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참여할 만한 동기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전 투표율은 굉장히 높았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총선 투표율인 66.2%를 상회할 것인가 저는 약간 좀 더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시면 심판만을 위해서 투표장에 나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근데 저는 사실 국민의힘에서 하던 행동이 사실 이해가 잘 안 갔던 게 여당이잖아요. 네. 야당을 심판하자고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좀 사실 설득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쪽은 자기 비전을 얘기하고 본인이 평가 받으면서 이렇게 돌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전 이런 여당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보통 여당들은 선거 때가 되면 이제 본인들이 그 예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걸 가지고 지역별로 세분화해서 어떤 경제적 이익을 주겠다라고 해서 전망을 밝게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투표장에 나오게 하고 지지를 획득을 해야 되는데 뭐 뜬금없이 야당을 심판해달라. 여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야당 심판하러 투표장에 간다? 그건 설득력이 좀 약간 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럼 오히려 막판에 여당 지지하는 분들이 투표장에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던 TK와 PK의 사전 투표율을 보면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선거 전략의 실패군요. 실제로 물론 이제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죠. 그러니까 이제 국정 지지도가 낮으니까 지지층들이 나와서 투표해서 지지해주기 부끄러운 거예요. 네, 그런 측면이 존재하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여당이 선거운동을 잘못하는 측면도 있죠. 여당은 대규모 개발 공약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 낸 적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메가 서울, 그다음에 그 세종시로서의 국회 이전 이런 거 내면은 그걸 계속 쭉 밀고 가야죠. 밀고 가야 되는데 그걸 밀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선거에서의 정책을 어떻게 써먹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누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한테 대통령님 어제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 어제도 남북평야 경제 이야기 하더니 오늘 또 그 이야기 또 하세요. 그러니까 당연하지. 당신은 나를 매일 보니까 내가 매일 똑같은 이야기 한다고 하지만 난 매일 다른 국민을 만나. 정치는 반복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메가 이슈를 만들려면 반복을 만들어내야 돼요. 늘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기자들은 묻거든요. 뭐 다른 거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거 뭐 이렇게 하는 순간에 이건 이슈가 안 돼요. 매일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돼요. 다만 그렇게 하면 지루하지 않도록 사람 바꾸고 장소 바꾸고 무대 색깔 바꾸고 음악 바꾸고 이렇게 하는 기능적인 스킬들을 가지고 같은 이슈를 계속해서 반복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정치의 실력인 거고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바꾸겠어요. 한정적인 자원과 한정적인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핵심이 되는 거대한 거 한두 개 바꾸는 것만 해도 나라가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건 결국은 정치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생기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 김포 서울 편이
네, 공약이 네,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이 데이터를 보고 하는 거 아닌가? 좀 하네? 이런 생각이 깜짝 들었어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서울과 이렇게 접해 있는 이런 도시, 김포, 또 저기 하남, 뭐 또 어디죠, 저기 광명 이런 데 같은 경우에 지금 서울에서 밖으로 빠져나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민주당의 지지도가 높아요. 그런데 또 반면 보면은 표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투표장에 뭐 이번 선거는 나가고 다음 선거는 안 나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스윙보터적 성향이 강할 수도 있지만 민주당 지지도가 강하지만 지지하는 사람이 많지만 표의 변동성도 크단 말입니다. 이런 데를 저는 서울로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해서 이번 선거를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또 중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 이슈가. 그러니까 이렇게 신뢰가 안 가는 사람들이 뭐 기차역을 뭐 지화하겠다, 뭐 하겠다, 개발하겠다 이런 약속들도 신뢰가 안 가는 거죠. 저는 그런 정부 여당의 그 무능함 이런 것들도 되게 이번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담론으로서 이해하느냐, 아이디어로서 이해하느냐의 수준의 차이인 거예요. 아이디어로 이야기하면은 한번 써먹고 끝인 거야. 담론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토대도 쌓아야 되고 예산도 넣어야 되고 경제 유발 효과는 어떻게 돼야 된다. 그리고 상대의 반대가 있을 때는 이걸 어떻게 설득해야 된다라든가 치밀한 성을 쌓는단 말이에요.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는 거죠. 지난 대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지난 대선에 민주당도 그 머리 심고 뭐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난 대선에 민주당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 후보 같으면은 본인의 그 장점이 있잖아요. 기본 시리즈. 네. 그게 담론이란 말이야. 시대적 담론. 그걸 밀고 나갔어야 돼요. 그걸 거기서 계속 파생 상품들을 만들어내서 이재명이 되면은 세상이 바뀌겠구나라는 것을 정책 담론으로서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대선 때 그 말씀도 동의가 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해가지고 저도 방송에서 좀 써먹으려고 좀 찾아봤어요. 김포 서울 편입하려면 이제 사실 부울경 메가시티도 있고 옛날에 마창진 통합한 것도 뭐 이명박 정부 때 했던 거고 보수 정부지만 또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막 추진했는데 잘 된 점도 있고 안 된 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전국을 지도를 다시 그리는 체계를 만들고 하는 건 줄 알고 저는 이렇게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그 메가 공약들 수도 이전, 무상급식, 뭐 뉴타운 얘기했는데 이게 뭔가 주장하는 쪽에서 뭔가 의제를 던지면은 반대하는 쪽에서는 옹색해지거든요. 그리고 항상 주장하는 쪽이 먹었습니다. 선거 결과를 보면은 승리했는데 저는 이걸 좀 끈기 있게 만들어서 계속 발전시키면서 갔다면은 선거 판세가 좀 달라졌을 거라고 봐요. 근데 하여튼 뭐 그런 체계적인 계획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 선거에서는 그럴 만한 이슈는 등장하지 않은 건가요? 심판만 어떻습니까? 남은 거죠. 심판만 심판하고 남았다. 대파만 남은 거죠. 심판하고 대파는 경제 이슈인데 근데 아까 그 지난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민주당 정부가 그 부동산 관련된 과세한 거에 대해서 셀러리맨들이 좀 반발해서 투표장에 안 나오는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역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활용한다고 종부세도 깎아주고 여러 가지 감세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왜 안 먹혔을까요? 아니면 먹힐 가능성이 지금이라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너무 작았어요. 그래 이 마이크로 타겟팅이더라고 제가 보니까 예를 들자면은 종부세를 이제 감세한다고 해서 이익을 얻는 집단들도 너무 소수였고요. 만약에 제가 그럴 일은 없지만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에서 전 종부세 폐지 걸었을 거예요. 폐지 정도 걸어야지 이슈가 되는 거예요. 메가 이슈를 이야기했는데 메가 이슈를 만드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념 대결을 만들어내야 돼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옛날에 무상급식 할 때 우리 애초에 의무급식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의무교육에는 의무급식. 근데 그때 제가 무상이라는 단어를 제가 고집했어요. 왜? 무상이라고 해야지 좌파라고 몰면서 문다. 자, 그 다음 또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메가 이슈를 만들려면은 허점이 있어야 돼요. 완벽하면 상대가 반격을 안 해요. 처음에는 허점 있는 걸 던져야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부세 완화했잖아요. 보면은 마이크로 타겟팅을 했기 때문에 크게 효과도 없을 뿐더러 크게 이렇게 약점을 잡을 만한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부자 감세나 이 정도 비판할 수준이지.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안 무는 거예요. 반대를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종부세도 많이 뭐 내던 사람들도 많이 안 내게 되고 그렇잖아요. 네,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약간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데이터로도 그 부동산 과세는 영향을 표심에 미치나요? 평소에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 아마 장표에 수원정을 한번
데이터를 가지고 네. 왔는데 네, 수원정 데이터 그래프 좀 네, 보여주세요. 여기가 삼성전자 다니는 고액 샐러리맨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여기가 월 평균 소득이 410만 원이고요. 네. 연봉이 7천만 원 이상 받는 사람들 비율이 14%예요. 경기도가 아. 평균이 7.5%거든요. 네네. 거의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여기가 보면은 진보 성향의 유권자 비율이 보수에 비해서 훨씬 높아요.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 윤석열 표가 166표 차이밖에 안 났어요. 아. 이재명 후보가 물론 더 많이 가져가긴 했지만, 그리고 지난 저희 수원시장 선거에서도 0.6% 포인트밖에. 여기는 민주당이 파바치라고 하는데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광교 신도시의 이 고소득층들이 이제 경제적 이익이 강하게 침해가 되니까 투표에 참여를 안 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후보를 선택하든지 이런 반감을 표출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죠. 여기 이제 이 사람들 젊은 샐러리맨들이 아마 다 대출을 껴서 저기 부동산을 구입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종부세까지 오게 되니까 여기 이제 반감이 상당히 컸던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떻게 우리나라 계속 고령화가 되고 복지 수요가 늘어나면은 증세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할 수밖에 없지만 제가 볼 때 진보 진영에서는 계속 증세하자고 하고 보수 진영에서는 계속 반대한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은 진보 진영이 계속 불리한 구도가 되는 거 아닌가요? 증세 안 하면 되죠. 직접세 증세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증세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진보의 전략가이시니까. 경제 전문가이시니까 저보다 더 잘 알겠습니다. 한국의 이 세금 구조라는 것이 계속해서 간접세를 늘리는 방식으로 해야지 직접세를 통해서 조세 저항을 만들 수는 안 된다라는 그게 뭐 진보 보수를 통틀어서 역대 정권 다 그런 방식으로 해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방송했는데 부가가치세 세율 낮추겠다고 한 한동훈 위원장의 공약이 너무 사실 비현실적이고 사실 굉장히 시스템에 안 맞는 이야기를 한 거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박혜성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이 구조가 어떻게 변해갈 걸로 보세요? 또 한편에서는 계속 고령화되면은 또 고령화에 따라서 코호트 효과로 지금 뭐 586세대가 고령화되면서 더 진보화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고령화되면은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보수가 유리해진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오래된 질문이죠, 이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과거를 좀 보면은 저희가 2002년 대선할 때 여기서 이제 가장 스윙보터 하여튼 여기 판세를 좌우하는 이런 층을 저희가 40대로 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대선 때 지난 17년 대선 때는 저희가 그 계층을 50대로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40대, 50대가 가장 민주당의 그 지지 성향이 강한 세대예요. 지금 오히려 60대 초반이 됐거든요. 이제 이걸 보면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렇게 사회에 나와서 2000년 초반, 2000년 뭐 10년대, 20년대를 거치면서 이들이 이제 스윙보터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뭐 나중에 10년, 20년 더 지금 60대와 70대의 정치 성향도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공표되는 여론조사에서 전에는 60대 이상으로 이걸 묶어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60대와 70대 이상을 따로 구분합니다. 이게 이제 고령층의 인구도 많아졌지만 정치적 성향이 전혀 달라요. 그럼 저는 지금 60대가 70대가 되는 다음이 되면은 10년 후가 되면은 저는 또 좀 지금하고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약간 보수화해서 세상을 이제 관조적으로 보게 되고 이렇게 뭐 좀 또 그리고 뭔가 좀 심판하려고 하는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 있어? 뭐 이런 데 있어서 열의도 좀 떨어지고 그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가졌던 경험, 사회적 경험과 교육 이런 것들이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럼 10년 후에는 또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진보나 보수, 좌파, 우파라는 개념은 고정된 게 아니고 상대적 개념이에요. 러시아에서는 고령층이 진보예요. 고령층이 과거 이제 소련에 대한 하나의 향수 때문에 공산당이라든가 야당을 많이 찍는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이 분석이라는 것은 마르크스나 베버에 의한 계급 계층 분석이 아직도 이 사회학적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일자리 문제예요. 75세까지 일을 하는 구조, 그 다음에 직장에 있는 구조, 이렇게 간다면은 진보 진영은 늘 유리합니다.
유리한데 이분들이 이 연금생활자로 간다. 그러면은 또 애매해지고요. 연금도 없이 방치된다. 그러면은 이제 보수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예, 그 사실은 이거는 한편으로 한국 보수가 제대로 보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 그러네요. 그런 상황을 잘 이렇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런데요.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제 데이터가 생각나서 제 그래프 하나 좀 보여드려도 될까요? 좀 평가를 받고 싶은데 계속 어떻게 보면은 우리 통념하고는 다르게 진보적인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나이가 들면서도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지난번에 이 방송하기 훨씬 전이죠. 그 민주당의 새로고침위원회라고 이렇게 대선 평가하는 위원회였는데 거기서 군집 분석이라는 걸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정책 선호만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수냐 진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복지가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세금을 줄이고 복지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균형을 맞춰가지고 질문을 여러 개 했단 말이에요. 북한하고 통일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질문에 답이 나온 거를 쭉 이렇게 나열을 한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뭉치가 나오잖아요. 뭉치가 6개가 나오더라고요. 그 원그래프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 6개 뭉치를 봤더니 저 파란색이 평등 평화 그룹이라는 그룹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당이나 정의당 정책 선호가 강한 집단이에요. 근데 그게 40% 가까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다 남북 간의 평화 교류를 해야 된다는 성향이 강하면서 복지도 늘려야 된다고 그러고 기업하고 노동자들하고 이렇게 분쟁이 생기면 아무래도 노동자들 편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이런 분들이세요. 그런데 전통적인 보수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분들은 저 주황색 자유주의 능력주의 그룹이거든요. 저 그룹은 친기업적이고 복지 줄여야 된다고 그러고 남북 간에 좀 긴장이 있는 게 우리가 좀 강하게 보이는 게 좋다고 얘기하고 이런 분들이신데 또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대접받아야 된다. 뭐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인데 2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줄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거든요. 전통적인 보수 지지자들. 그리고 나머지는 보니까 저 초록색 같은 저기서 회색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신성장 그룹이라고 해서 친기업 친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성장해야 된다고도 생각하지만 기후위기도 중요하고 탄소 줄이고 나는 환경적으로 뭐 텀블러 들고 다녀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룹이라서 사실 보수라고도 진보라고도 하기 어려운 그룹인데 그러면은 사실 저 중도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보수하고 진보가 이미 운동장이 진보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 있는 거예요. 게다가 저 노란색 그룹은 유럽식 포퓰리즘 그룹, 방권익 포퓰리즘 그룹이라고 해서 유럽에서는 극우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 뭐 표현해드리기엔 조금 그렇게까지 극단적이진 않은데 어쨌든 핵무장해야 되고 그렇지만 복지는 늘려야 되고 뭐 그리고 페미니즘 같은 데는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이런 그룹이에요. 한 10% 정도 우리도 되더라고요. 요 그룹은 근데 정치적 정체성이 분명하지는 않고 이런 정도 이렇게 구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생각했던 건 이게 보수다 진보다 이렇게 단선적으로 사람들이 나눠져 있는 시대가 지나고 이제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과 이 진보적인 진영의 정당들이 아까 정당 일체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굉장히 유권자들하고 잘 형성을 해왔다 이런 생각을 저희는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때 문제의식으로 가졌던 게 왜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이 됐냐. 근데 그것도 딱 설명이 됐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었잖아요. 그냥 바깥에 있는 분이 이렇게 딱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이 뭘 상징했냐면 전통적인 보수는 그냥 딱 업고 가면서 뭔가 반권위적이고 포퓰리스트 같은 이런 성향 그게 이제 저 반권위 포퓰리즘 그룹 10% 정도 되는데 소구했고 거기다 이준석 대표도 그 이미지를 막 강하게 해줬고 그리고 기업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보다는 친기업적이지 않냐 그러면 친환경 신성장까지 이렇게 먹고 들어와서 일종의 굉장히 느슨한 연합으로 성공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어떻게 민주당이 정말 눈여겨봐야 될 때가 이제 친환경 신성장 부분입니다. 저게 이제 클린턴주의예요. 클린턴주의이기도 하고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이제 유럽에서 나타났던 신중도 블레어라든가 슈레더 노선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새로운 현상이잖아요. 원래 진보라고 하는 것은 왕성한 식욕이라 그래서 새로운 현상이 있으면 그걸 집어 먹어야 돼요. 잡아 먹어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 의미에서 한국 사회의 진보가 가지고 있는 평화와 그다음에 또 뭐였죠? 평등입니까? 평등, 네네. 예, 이 가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션이 적지 않아요.
적지 않은데 새로운 가치를 못 먹은 거야. 새로운 가치를 못 먹다 보니까 이명박 박근혜라는 10년 동안의 정권을 뺏겼던 거고요. 촛불혁명을 만들어냈지만 저 가치를 사회적 연대에 포함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권이라는 역사적인 일시적 퇴행이 다시 또 돌아온 겁니다. 이게 저기 미국에서 95년인가 하이드파크 선언이라고 클린턴의 이제 집권 전략에 나옵니다. 그게 이제 신중도 노선인데 IT 금융자본과 손을 잡아요, 민주당이. 그전에는 미국의 민주당이 군산복합체라든가 석유 이쪽 그 전통적 제조업 산업 그 자본이 공화당과 손잡고 있으니까 기업과 그렇게 가깝지 않아요. 가깝지 않은데 클린턴이즘이 나오면서 그때 이 IT 자본과 손을 잡으면서 신성장 산업이라는 저기 실리콘밸리하고 또 손을 잡아요. 이렇게 되면서 확장이 돼요.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공화당이 주류였는데 그때부터 민주당이 주류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도 자본하고 손을 잡는 거야. 다만 이 자본의 성격이 친환경이고 신성장 산업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신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이 이익 분배 방식이 기존의 기업들하고 달라요. 뭐 과거에 뭐 포드라든가 뭐 오일 회사라든가 이런 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은 이 뭐라고 합니까? 새롭게 등장한 기업들은 분배 방식이 다르잖아요. 의장이잖아. 옛날처럼 총수가 아니고. 그런 것들처럼 사실은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해야지 폭넓게 집권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박 대표님? 네, 저도 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는 이제 그리고 지난 뭐 대선을 그 회상해 보면 우리 문재인 정부 때 뭐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근데 대체로 퇴임 때까지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좀 아쉬운 게 이게 부동산을 대하는 그 태도에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욕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동산을 보유하고 싶어하고 이걸로 부를 더 늘리고 싶어하는 그런 유권자들의 본능을 욕망을 죄악시한 게 있거든요. 정치적 올바른 맞는 얘기죠. 부동산을 가지고 우리가 뭐 미래 세대에게 계속 그 물려줘야 될 부동산을 가지고 우리가 탐욕적으로 여기서 뭔가 이렇게 부를 만든다 이런 것들이 뭐 죄악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지나치게 이렇게 그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이렇게 그 표시하지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았던 유권자들이 선거 때 되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심판을 해버린 거죠. 이제 뭐 그런 이거 보면서 이제 그런 것들도 아쉬움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또 특히 이번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관련해서 이번 총선 때 보니까 여당 얘기를 제가 좀 민주당 말씀 많이 하시니까 여당이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만약에 이렇게 여러 생각이 다른 그룹을 얼기설기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긴 선거였다고 하면 대선 때 그러면 총선 때도 그렇게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막 성장도 얘기하고 친환경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계속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야당 심판이라고 해버리니까 거꾸로 이 평등평화 그룹에 원래 없던 분들도 다 오히려 여당을 찍지 않고 야당으로 가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온 자기를 이렇게 좁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통적으로 지지하던 그 능력주의 자유주의 그룹만 여기 남고 예를 들면 뭐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 포퓰리스트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 반패미 성향 갖고 있는 분들 이렇게 데리고 나가버렸죠. 그리고 사실 윤석열 정부의 능력에 의구심을 갖는 분들 중에는 기업가들이나 경제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또 전문가 집단 중에 이번에 의사그룹 같은 경우도 또 그렇고 그런 분들이 다 성장주의자들 가능성이 높은데 싹 이렇게 적대시해서 본인들의 자리를 좁힌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 총선이 사실 굉장히 불리하게 되는 거 아닌가. 야당한테 유리하게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뭐 이번에 그 민주당 계열 정당들이 선거 잘 치르고 다음에 대선에서 이긴다면은 한국 사회의 주류가 완전히 바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고향이 대구 쪽인데 대구에 뭐 인텔리적이고 좀 똑똑한 사람들한테도 물어봐요. 왜 윤석열 찍었어요? 민주당이 싫었어. 그럼 민주당 왜 싫어요? 종북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종북은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오해를 하는 종북의 오해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야기 뭐냐면요. 한국의 보수, 원래 보수가 주류잖아요. 사회에.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 되니까 주류인데 한국의 보수가 지금 반정립이야. 안티 정립이야. 누군가 싫어서 정립하는 게 지금 한국의
보수로 스스로 자기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와 지금 이 선거운동하는 행태들이 2조 심판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주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지평권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은 역사적 흐름에서 잠시 이분들이 권력을 역반동으로 잡았지만은 그게 우리가 역사는 나선형으로 발전한다라는 변증법도 있지 않습니까? 되돌아온다면은 그때는 민주당이 제대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성장, 녹색 세력까지도 포함하는 그리고 또 능력주의 일부 세력까지도 포함한다면은 한국 사회의 주류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당장 이번 총선들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 이번 총선에 대한 생각 여쭤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 정치 구도가 어떻게 바뀔지 여쭤보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내일 모레 이제 뚜껑이 열리는데 아까 박혜성 대표님은 조금 투표율이 낮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박진영 평론가님은 또 결집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것도 결과에 영향이 있을 것도 같고요. 저는 이제 이번에 재외국민 투표나 여튼 그리고 사전 투표가 뭐 제도화가 되면서 투표율이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역대 선거에서 사전 투표, 재외국민 투표와 사전 투표에서는 민주당 쪽, 그러니까 민주 진보 정당의 표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재외국민 투표나 사전 투표만 놓고 보면은 민주당의 주장에 공감하는 유권자들이 더 많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본투표에서도 이게 사전 투표율이 올라간 만큼 본 투표율이 높아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저는 뭐 아무래도 민주당 쪽에서 더 많은 의석수를 가져갈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저는 뭐 총 투표율 한 60한 7, 8% 나올 것 같아요. 뭐 이유는 투표 의향이는 여론조사를 하니까 77%, 78% 나오더라고요. 네. 보통 거기서 한 10% 빠지거든요. 10% 정도는 막판에 놀러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한 60, 한 7, 8%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중요한 거는 이제 국민의힘이 100석을 넘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인 것 같아요. 네. 100석을 넘길 수 있느냐 없느냐라면 굉장히 민주당한테 많이 유리하다는 전망이신데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200석이 될 수도 있다. 200석은 안 될. 민주당뿐만 아니라 근데 다른 뭐 야당들 다 포함해서 그렇죠. 뭐 지금 뭐 거겠죠? 예를 들자면은 자유통일당도 야당입니다. 네. 자, 개혁신당도 야당이고 네. 진보 보수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게 여야로 구별했을 때는 지금 의석 확보 가능한 정당이 근데 어느 정도까지일까요? 자유통일당까지 될 것 같아요. 자유통일당까지 될. 자유통일당이 아주 새로운 미래도 김종민 의원 되겠죠. 자유통일당도 지역구에서 지역구는 되는 건가요? 후보를 안 냈습니다. 그러면 안 냈는지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3%를 넘길 예, 3% 걸로. 넘을 것 같아요. 네. 자유통일당에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정광훈 목사하고 예, 정광훈 목사. 예. 그렇군요. 3%를 넘는군요. 예, 넘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사실 아까 그 군집 분석 결과 보여드리면서 생각을 했던 게 유권자들이 보수 진보가 아니고 사실은 많이 마음이 흩어져 있잖아요. 사실 이슈도 굉장히 많고 그러면 조금 다양한 정당이 나와가지고 각 이해관계를 좀 대변하거나 이 정책 성향을 대변하면서 선거 때가 되면 뭐 합치든지 아니면 선거제도를 바꿔가지고 한 선거구에서 여러 정당이 당선되게 하든지 뭐 비례대표 늘리든지 이렇게 좀 정치 구조를 바꿔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두 분 정치?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인데요.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갈등이 격화되고 있고 양극화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저는 정치제도에서 기인하는 바도 크다고 봅니다. 미국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하고 바이든밖에 없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정치인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저는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정당들이 좀 연대해서 그들의 아주 소수의 자기 지지자들 대표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연정을 하고 저는 그런 제도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갈등의 이 정도가 좀 내려앉을 것 같아요. 저는 최종적으로는 박혜성 우리 대표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그보다 선결해야 될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당이 아니에요. 수준 자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정당이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은 DJ 마지막 노무현 시기 그때 제일 괜찮았어요. 당내 민주주의 그다음에 정책 능력 이런 것들도 제일 괜찮았던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이회창 총재 시절이 제일 낫지 않았나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게 우리 정당 수준이 너무 뒤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은 정당 내에서 정치 엘리트를 양성하지 못하고 영입해서 뭔가 이 명망과 정치로 이벤트 정치로 가려고 하는 저는 이걸 이제 동아시아적 후진 정치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하는 데가 이제 한국, 일본, 대만 세 개밖에 없거든요. 전 세계에. 요 현상 때문에 한국 정치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정당이 혁신되어서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자기 정체성을 이어가는 내부 엘리트들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정당의 제도화, 안착화가 우선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뭐 이념적 다양성이라든가 어떤 이 다원주의도 포괄하는 수준으로 발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정당이 제도화되지 않으면서 다양성만 이루어지면요. 뭐 용해인당 무슨 당 이런 거 난립하는 대한민국 정치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좋은 뭐지? 그래서 저기 마북에 출마한 분 있잖아요. 조정훈당 뭐 있잖아요. 1인 정당 시대대 그게 사실은 제대로 된 정당 형태라고 볼 수 어렵잖아요. 네. 거대 정당에 포괄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렇죠. 네. 개인의 명망에 의존하는 정당이 난립할 가능성이 높다. 정당 자체가 현재 상태에서 현재에서 선거제도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결국은 영입과 전략 공천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게 정당이 안정화됩니다. 정당 내부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네, 뭐 공직선거 후보자로 나가는 민주적으로 공천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에는 저는 경선을 법제화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네, 경선을 법제화한다는 건 어떻게 경선 안 하고는 후보를 뽑지 못하도록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영입해서 어느 선거구에 딱 바로 공천하는 그런 게 못하도록 해야 된다. 정당을 강화하자는 말씀이시고, 어쨌든 박혜성 대표님은 장기적으로는 정당을 다양화해야 된다. 다당제로 가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영입이 가지고 있는 전략공천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지방선거를 보면은 경선으로 쭉 정치인들을 선출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 지역 토들이 이렇게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데들이 꽤 있거든요. 특히 영남으로 가거나 호남으로 가거나 특정 정당이 이렇게 지지도가 굉장히 높은 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좀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을 영입하는 데 있어서 일정 정도는 전략공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적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한국이 갖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게 굉장히 다수 지배라는 협소화된 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수기형 민주주의자든가 또는 공화제적 전통을 흡수 못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클린턴 이야기를 드렸는데 클린턴이 아칸소의 이 촌뜨기 아닙니까? 근데 대권 주자가 되는 과정들을 보면 이제 전국 민주 지도자 회의라 그래가지고 DLC라고 합니다. 이 전국적인 조직을 만듭니다. 토론을 하고 다닙니다. 전국을 돌면서. 오바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메리칸 스픽스라는 건 원래 미국의 건국 때부터 있던 제도입니다만은 그게 민주당이 중앙위원회를 만들면서 전국적으로 토론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요. 수기하고 토론하고 그다음에 여론을 합의제 구조로 배틀이 아닌 디스커션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정당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민주주의를 좀 더 두텁고 깊게 만들어준다면은 우리 이제 박혜성 대표가 이야기했던 토들에 의해서 동원형 민주주의는 저는 극복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 정치 현실을 보면 약간 이게 될까 싶기도 한데 그렇게 만들어 가야겠죠? 네. 가야죠. 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박혜성 대표님 혹시 지금 데이터 분석을 계속 전문적으로 하시니까 네. 이 데이터하고 관련해서 우리의 정당이 이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뭔가를 이 과학적으로 뭔가 정책 수립 활동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정치라는 게 나의 삶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그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어느 우리 사회 분야보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공동체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밥을 먹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데서 살고 있고 그 사람의 요구는 뭔지 예를 들면 그 자취방에서 한 달에 250만 원 버는 청년의 욕망과 요구와 필요성과 60평 아파트의 강남에 사시는 은퇴한 자산가의 요구와 욕망
필요한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매번 누구 심판해달라, 뭐 어떻게 하자. 그러니까 펑펑한 정치적 구호만 있는 거죠. 우리들의 삶에 관심이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정치가 좀 나를 봐주라, 나의 삶을 봐달라. 라는 쪽으로 좀 전환시켰으면 좋겠다. 전환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이 경제 데이터를 가지고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농경사회에서는 우리가 길을 가면 한 사람의 흔적이라는 건 이제 발자국하고 무덤이 남는데 우리는 한 사람의 흔적이라는 게 현대산업사회에서는 정보화사회에서는 데이터로 다 남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들을 잘 모아서 이렇게 잘 분석하고 이걸 레이어를 잘 쌓으면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아주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저는 정치가 여기에 관심을 좀 갖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나를 설명하고 뭘 할 것인지를 갖다가 약속하고 평가하고 좀 그런 정치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야기해야 됩니까? 네, 마지막으로. 네. 지금 이제 각 당 이야기하는 전략 전술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잔꾀예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비전을 가지고 표를 얻기 위한, 그 다음에 정책을 가지고 국민의 삶을 어떻게 보듬기 위한 전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따로 떨어져서 수치를, 데이터를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데이터를 가지고 전략, 정책, 국가 비전 큰 흐름에서 이제 계획을 짜고 그걸 가지고 선거에 이기는 정당으로서 좀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니까 인상적인 말씀 너무 많은데 일단 박진영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정말 공감을 한 건 정말 큰 비전을 가지고 논쟁을 하면서 돌파를 하는 그런 정당과 그런 정치인이 성공하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공감이 가고 이제 박혜성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는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의 삶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한 답을 줄 수 있고 그런 답을 주는 게 정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공감이 잘 됐고요. 저는 덧붙여서 거기서 사람들은 정책의 선호에 따라서 사실 많이 이렇게 그룹이 형성돼 있다. 정책에 관심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당들은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고 그걸 좀 어필을 해 나가는 활동을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투표 뭐 이틀 남았는데요. 사전 투표하신 분들 있겠지만 아직 투표장으로 투표 안 하신 분들 투표장에 꼭 가셔서 투표하시기 바라고, 하실 때 정말 나한테 맞는 비전과 정책을 누가 제시하고 있는지, 누구한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 잘 판단하셔서 투표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끝내주는 경제 총선 특집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박진영 정치평론가님하고 박혜성 티브리지 대표님하고 같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12시 반에 라이브 진행합니다. 내일 12시 반에도 총선 특집이 이어집니다. 윤영중 대표 나올 예정이고요. 김준일 대표 두 분이 나오셔서 이번 총선의 정책 이슈, 정치 이슈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내일도 12시 반에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